안녕하세요. 네, 지금 21강이네요. 21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7주 강의, 중간시험 전주 강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 끝나고 8주에 우리 중간시험 보는데, 중간시험의 범위는 전에 얘기했지만 21강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6주 동안 전자기학 다 공부했는데, 이 전자기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맥스웰인데, 그리고 나서 이 전자기학 법칙이 통틀어서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맥스웰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에 의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맥스웰이 단순히 전자기 법칙을 통합했다는데, 또는 다 정리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자기파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는 마지막으로 전자기학이 전부 다 통합되면서 정리되는 그런 한 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꾸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어야지 되겠어요. 전자기 현상은 크게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으로 나뉘었죠. 그리고 이 전기 현상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하와 전하 사이의 전기력에 대한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았냐면, 전하가 주위 공간에 전기장을 만든다. 그 전기장을 전하가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전기장에다 전하 딱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전기력은 그냥 전기장에다 전하를 곱하면 됐죠. 그래서 전하 분포가 주위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784년에 전자기 현상의 이해를 시작하게 만든 쿨롱 법칙이었는데, 우리 쿨롱 법칙 잘 아는 F는 4파 입실은 여러분의 1, R제곱분의 Q1, Q2, 이게 쿨롱 법칙이었는데, 우리 지난 쭉 배우면서 쿨롱 법칙을 전기장에 대한, 연속적인 전하 분포가 있을 때 전기장에 대한 이런 법칙으로 딱 만들어 놨죠. 그래서 쿨롱 법칙을 이렇게 표시하면 아주 멋있게 제대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전하 분포된 중에서 조그만데 저기에 있는 이게 밀도지요. 전하 밀도. 전하 밀도가 부피가 dV'만큼만 조그만 데에서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항은 뭐냐면, 요항은 R이 전기장을 구하는 것이고, R'이 바로 이 전하 밀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R에서 R'을 빼면 전하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데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건 뭐였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전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R'에서 R을 향하는 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전하가 있는 곳에서 P까지 쭉 있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전하라면 그쪽으로 계속 나가는 방향이고, 음전하면 그것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요 크기로 나눈 것은 단위 벡터를 만들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방향을 가리키고, 요거는 단위 벡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현상의 쿨롱 법칙이었는데, 이 쿨롱 법칙을 바로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뭐였냐면 가우스 법칙이었죠. 이 가우스 법칙은 1813년에 가우스가 정리를 한 것인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은 의미가 어땠냐? 이건 어때요? 무엇을 의미했냐면, 자, 이렇게 전하가 있고 주위에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시한다면, 이 전기력선의 특징은 항상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좌변은 무엇을 계산하는 거였냐면 전기장 선속을 계산하는 거였는데, 전기장 선속은 플러스 방향에서
폐곡면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건 플러스로 했고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로 했죠. 그래서 전기장 선속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할 것 같으면 만약에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통과해서 나오면 더하고 나오고 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0이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전하가 들어있으면 0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총전기장 선속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 속에 들어있는 총전하, 알짜전하, 그렇죠? 이 총전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현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는데 요거를 간단히 쓰면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요거 총전기장 선속은 어때요? 알짜전하, 어디에 들어있는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알짜전하에 비례한다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기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아직 자기현상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네, 웨르스테드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웨르스테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 교수였습니다. 당시 덴마크로는 아주 이제 그 전망이 있어가지고 외국의 유학, 프랑스나 독일의 유학 보내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모시고 왔었죠. 교수는 젊은 나이에 됐는데 이제 근 40살쯤 돼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랬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1820년 4월 21일. 그러니까 쿨롱 법칙이 나온 1784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근 80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때 우연히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전류가 도선 흐르는 전류가 나침반 바늘을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현상과 전기현상의 원인인 전하가 자기현상의 결과로 나오는 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우연히 관찰한다면은 어땠어요? 웨르스테드도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막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1820년 이 동안에 프랑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현상은 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현상은 뭡니까? 전류 분포가 주위 공간에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죠.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 자기장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인데 그 비오사바르 법칙은 알고 봤더니 어땠습니까? 쿨롱 법칙과 몹시 비슷하죠. 다른 건 다 똑같고 전하 밀도만 뭘로 바꿨습니까? 전류 밀도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전하가 흐르고 있다면 여기 있는 전류 밀도에 해당하는 저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례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건 뭡니까? 네, 그 전류가 있는 곳에서 자기장을 구하는 곳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잘 아는 것처럼 저기 R'에서 R로 있는 선, 이 선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인데 근데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하려면 이거 꼭 벡터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벡터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 벡터곱을 계산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전기장에서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었는데 자기장은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된 거. 자, 이것 때문에 웨르스테드가 알기가 힘들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자기현상에 대한 이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됐었죠. 그리고 이 비오사바르 법칙과 똑같은 법칙인데 훨씬 더 잘 이용이 되는 마치 전기현상의 가우스 법칙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암페어 법칙인데 암페어 법칙의 모양도 가우스 법칙과 비슷합니다. 단 가우스 법칙에서는 여기가 면적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선적분이 됐어요. 그리고 요 놈은 부피적분이었는데 면적분이 됐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 자기력선의 특징은 뭡니까? 전기력선의 특징은 양전하에서 양전하에서 만들어져서 음전하에서 없어졌는데 자기력선의 특징은 그렇지가 않고 끝이 없죠. 끝과 시작이 없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페어 법칙으로 이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서큘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서큘레이션을 계산을
해야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큘레이션인데 이 서큘레이션을 계산하면 이것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오른쪽에 이거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저거 폐곡선을 이렇게 만들면 폐곡선을 통과하는 알짜 전류, 총전류가 되겠어요. 이 총전류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 비례 상수는 뭐냐? 네, 우리 이 가우스 법칙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죠. 그러면 이게 위층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감마 P는 뮤제로 I다라고 하는 게 암페어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이제 비교했을 때 18세기까지는 어땠냐면 네, 웨르스테드가 발견하기 전까지였어요. 그래서 전하는 전기장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힘받는다. 자석은 자기장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힘받는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였습니까? 네,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서로 독립이다.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믿다가 1820년 19세기 초에 웨르스테드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서 네, 자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런데 1820년 이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또 어떤 일도 했냐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패러데이가, 네, 우리 전에 패러데이 잘 소개를 했었죠. 패러데이가 추측을 했었는데 그 의문이 바로 뭐냐면 웨르스테드가 관찰한 것에 거꾸로 의문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웨르스테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는 자기장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 이걸 이제 발견한 거죠. 서로 관계없다고 생각한 거를. 그러면 우리 패러데이는 이렇게 추측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네, 전하는 자기장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자석은 전기장 만들고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전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자석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금방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웨르스테드의 경우에는 전류에서 자기장 생긴 것을 우리 나침반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자석이 움직인다고 해서 전기장 생기는 것은 네, 그때 알 수 있는 당시에 장치가 나오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패러데이는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폐회로를 이용했습니다. 폐회로에는 배터리, 기전력을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흘렀는데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연결하지 않은 폐회를 놔두고 그 주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석을 움직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발견한 것이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1831년.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쓰는데, 자, 요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폐회로를 만들어 놓고 자석을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저 폐회로에 무엇이 생기냐면 유도기전력이 유도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유도기전력이란 바로 전위차가 생기게 하는 것인데 전위차가 생기게 하는 것은 전기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장을 폐곡선에 대해서 폐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장을 선적분한 거, 이것이 바로 유도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서큘레이션이죠. 폐곡선에 대한 전기장의 서큘레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자석을 움직여줬습니다. 저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의 자기장 선속이 자석을 움직여주면 바뀌죠. 그렇게 자기장 선속이 바뀌면 이게 이제 자기장 선속인데 파이 B, 우리 파이 E는 전기장 선속으로 썼다면 이건 자기장 선속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자기장 선속이 바뀌면 시간으로 미분했단 말이에요. 0이 아니면 그러면 서큘레이션이 생긴다.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가 발견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전자기 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도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현상 중에서 기본 법칙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답은 뭐냐면 키르호프 법칙이죠. 키르호프 법칙은 뭐였습니까? 전기 회로가 있을 때 전기 회로의 각 가지를 지나가는 전류를 아주 그 클레버한 영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었는데 그것은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이라기보다는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 현상을 적용한, 그래서 회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리 알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은 뭡니까? 네, 우리
무엇으로 전기현상의 기본법칙, 자기현상의 기본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전기현상에 대한 기본법칙은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페어 법칙은 자기현상에 대한 기본법칙이 되겠어요. 기본법칙. 그런데 패러데이가 바로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서로 연결시키는 법칙을 알아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에 대한 법칙, 이것은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에 대한 법칙, 이것은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에 대한 법칙이니까 뭐 하나 빠졌습니까?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에 대한 법칙, 이게 하나 빠졌죠.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너무 단순하죠. 그건 바로 뭡니까? 폐곡면에 대해서 자기장 선속을 처음부터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적선은 절대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으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기적선을 다 더할 것 같으면 폐곡면에서 더하면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총 자기장 선속은 항상 0이다.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전기장에 대한 법칙 2개, 자기장에 대한 법칙 2개, 이 네 가지가 바로 전자기현상의 기본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부터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